제3장 다시 태어나다. 2일. 때는 영종 9년. 천하는 평온했다. 폭풍전야일수록 고요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나 표면상으로는 틀림없이 그랬다. 백설이 난분분하여 그 정막을 도왔다. 어허야 디야. 인생무상이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이더냐? 무릇 공술의 공수거가 생의 진리이나 불나방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제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우자들이 판을 치니 차라리 호수에 비친 달이나 배지 행자는 어찌하여 허망한 검빛에 목숨을 거는가? 꽃이 필 때 시를 모르고 넉넉한 인심 가운데 익어가는 주향을 알지 못하는 자여. 그대 진정 불행하도다. 어허야 디야. 백설이 천하를 뒤덮어도 갈 곳을 근심치 말라도를 베고 누우면 가요. 하늘을 지붕 삼아 들녘에 잠들면 성월이 그대와 긴 얘기를 나누게 되리니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금의 세태는 바로 이러한 풍자로서 인구에 회자되었다. 영웅은 검과 더불어 한을 갈고 열사는 충정에 피를 뿌리며 미인은 홍분의 눈물을 흘린다던가. 제각기 길은 다르되 뒤일 점은 동일하다. 목적이야 어떡헌 결과적으로 끝없는 죽음의 윤회를 부르는. 또 이런 경구도 있었다. 억겁일수요. 세월여류도 틀리지 않네 흘러가면 그만인 세월의 강물에 발을 담그고 고요히 부유하는 낙화를 보라 햇살 조각 하나가 꽃잎을 비추면 영롱한 광휘에 소우주의 관념을 느끼나니. 오늘도 몽상 속에서 하루 해를 보낸다 하지만 세태가 어찌 돌아가건 그것들과 완벽하게 괴리된 자가 있다. 물론 자의에서는 아니었다. 과거사를 뒤지면 그에게는 몹시 화려했던 추억도 있었다. 영화로운 과거란 어쩌면 부채와도 같은 것, 그는 이 점을 때로 지독하게 실감한다. 천수, 즉 문자 그대로 1000개의 손으로 불리웠던 그의 손을 보면 지나가 버린 날들은 정말로 일장춘몽에 불과했다. 지금은 그저 핏기 잃은 창백한 피부에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할 수가 없으니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다만 그는 아직도 황당할 때가 많다. 의례 꿈에서 깨어나면 부딪혀 오는 현실감의 어리둥절한 법,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도 그는 아직 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종종 자신을 비웃기도 한다. 그만 깨어나라. 혼이여. 인정할 것은 속히 인정해버리고 깨끗이 포기해라. 어리석기 그지없는 집착으로 인해 대체 얼마나 더 망가져야 만족하려느냐? 유곡이라면 맞으리라. 그곳은 세인들의 기억 속에서 오래전부터 까마득하게 잊혀진 장소이며 빛이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암흑의 공간이었다. 그나마 소용돌이치는 회오리 기류와 묵은으로 뒤덮여 있어 밖에서 보면 누구도 그런 곳에 인간이 생존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 그런데 있었다. 그 아스라한 인세의 최저층에서 놀랍게도 끈질긴 집념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 숨을 쉬고 있었다. 빛도 있다. 더구나 그곳은 불가사의할 정도로 밝고 따뜻했다. 위로는 뇌음을 동반한 돌풍으로 인해 인간계와 차단되어 있었지만 아래로는 의외로 도원경이었던 것이다. 졸졸졸. 밑바닥까지 환히 들여다 보이는 옥빛의 계류가 흐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형형색색의 난석들 사이사이로 방향을 풍기는 이름 모를 기화이초가 앞다투어 피어있다. 저 멀리 언덕에는 꿈결인가 싶게 초지가 비단처럼 펼쳐져 있고 옥류를 가로지르는 그림 같은 운교도 보인다. 운교를 건너면 대숲이 나온다. 그 중앙에는 소로가 길게 튀어져 있는데 바닥 또한 항시 잘 정돈되어 있다.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군가 이곳에서 거주하면서 열심히 가꾸어온 흔적이다. 이런 장소, 즉 하란산의 낙일에 아래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암흑의 유곡에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이렇듯 세외도원경을 이루고 말이다. 주곡은 실로 멋들어졌다. 대나무로 지어 정취가 물씬 풍기는 몇 채의 작은 집들이 중림 속에 환상처럼 자리 잡고 있다. 시각은 알 수가 없다. 태양을 직접 볼 수 없으니 이곳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다.
다만 절벽에 수없이 굴절되면서도 반사되어 비쳐 들어오는 태양빛으로 인해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어쨌든 그로 인해 평화가 깨어지는 법은 없었다. 인간의 심리란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 되려 느긋해지기 마련이므로. 호호호. 소녀의 것인 듯한 티 없이 맑고 청아한 웃음이 주변의 정막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 뒤를 이어 한 채의 주곡으로부터 노경 하나가 빠져나오더니 쪼르르 중림 속으로 달려갔다. 이곳의 온묘로운 기운이 모조리 그녀의 노기에 쏠려버린 것일까? 그녀는 보기 드물 정도로 밝고 화사한 소녀였다. 이제 나이라야 15, 6세쯤 되었을까? 아직 아름다움을 논하기에는 이른 막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꽃봉오리였다. 봉긋한 가슴과 팽팽해지기 시작한 둔부 등을 가진 것은 여느 소녀들과 다를 바가 없었으나 그녀가 유독 눈길을 끄는 이유는 바로 일신에서 풍기는 봄바람 같은 기운 때문이었다. 해맑은 눈에서는 별빛을 닮은 속삭임이 흘러나올 듯했고 작고 짙붉은 입술에서는 연신 노랫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소녀의 옆구리에는 작은 바구니 하나가 끼어져 있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나 그녀는 몹시도 즐거운 듯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중림을 헤치고 들어가는 소녀의 동작이 매우 익숙하다. 이 작고 고운 주인에게 중림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자그마한 소를 제공해 주었다. 그것은 암록색을 띠고 있는 담이었는데 그 빛깔이 칙칙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었으나 멀리서 보아도 기괴한 느낌을 주는 것만은 틀림없었다. 문 오빠. 소녀가 담을 향해 한껏 들뜬 음성으로 외쳤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담 위로 목만 내민 채 녹수에 몸을 깊숙이 담그고 있는 한 청년을 향해서였다. 청년의 얼굴에는 흰 천이 온통 칭칭 감겨져 있어 용모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일편 괴기스럽게 느껴지는 이 모습도 실상 그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겨우 주요 부분만을 가린 채 투명한 녹수에 잠겨있는 그의 전신 각 요혈에는 놀랍게도 반짝이는 보옥들이 알알이 박혀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보옥의 가치가 귀중하단들 인간의 생사를 가늠하는 요혈, 그것도 36대 사혈에 박혀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우선은 그러고도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느냐고 묻는 것이 순서일 테니까 말이다. 청년이 소녀의 음성을 들었는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붕대 사이로 빠끔히 열려있는 그의 눈은 암울한 회색이었다. 언뜻 보면 그 눈은 마치 죽어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약간만 자세히 본다면 그 눈이 가진 생명력을 금세 느낄 수 있다. 그 눈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엄청난 증오와 집념, 그리고 무한대에 이르는 고통까지도. 화영, 또 왔구나. 오지 말라고 했는데. 짐짓 무심을 가장하고 있으나 그 음성에도 역시 범인이 헤아릴 수 없는 짙은 고뇌가 어려 있었다. 소녀는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청년에게 혀를 내밀어 보였다. 행. 오빠는 또 그 소리인가요? 미안하지만 이 화영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청년은 물속에 잠긴 두 팔을 꺼냈다. 잔잔한 수면을 뒤흔들며 모습을 드러낸 그의 파른 얼굴과 마찬가지로 정상이 아니었다. 차이가 있다면 붕대를 칭칭 감은 대신 짙은 남빛을 띠고 있는 정도라 할까? 청년은 눈으로 자신의 팔을 가리키며 짐짓 심각하게 덧붙였다. 그래, 나도 내 자유를 막을 생각은 없다만 내가 지금 중요한 고비에 이르러 있다는 것만은 좀 알아주려무나. 그렇듯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화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의 반응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사람 따돌리는 방법도 정말 다양하군요. 염려 말아요. 저도 오빠를 방해할 마음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녀는 목가에 쪼그리고 앉더니 턱에 두 손을 받치고는 청년의 하는 양을 빤히 쳐다보았다. 이런 류의 다툼은 아마도 두 사람 사이에서 흔히 있었던 모양이다. 청년은 처음의 기세와는 달리 곧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소녀가 어찌하고 있건 개의치 않고 두 팔을 더 높이 쳐들었다. 그 동작은 매우 느렸다. 기색으로 미루어 마치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듯 무척이나 힘겨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회색 눈에는 일말의 초조감마저 나타났는데
그의 심중에서 일어나는 부르짖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었다. 움직여 다오, 제발. 그래도 과거에는 이 손이 천지간의 풍운을 일으키지 않았던가? 그는 전력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여 보고자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불능이었다. 조금치도 움직일 기미라고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그만 시리에 빠져 두 팔을 축 늘어뜨리고 말았다. 첨벙. 그의 팔은 주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다시 암록색 물에 잠겨 들어갔다. 화영이 입을 열어 한마디 했다. 실망하지 말아요, 문 오빠. 언젠가는 정상으로 회복될 테니까요. 야 할아버지가 분명히 장담하셨는거려? 그녀의 위로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이는 그녀가 여하한 연민을 일체 배제한 채 여전히 특유의 해사한 표정으로 진지하게 말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담에서 천천히 몸을 빼냈다. 그의 움직임을 보면 그가 한쪽 다리를 절고 있다는 것을 단박 알 수 있었다. 불행하게도 그는 비단 두 팔을 못 쓸 뿐만 아니라 왼쪽 다리마저도 불구였던 것이다. 그는 절뚝거리는 걸음을 멈추더니 담가에 주저앉았다. 뜻밖에도 그의 신체 근육은 보기 좋게 잘 다듬어져 있었다. 두 팔과 한쪽 다리가 불구이고 전신 36개 사혈의 보호를 받고 있는 데다가 얼굴까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으니 아무리 미끈한 체격도 별무소용이긴 했지만 청년은 비참한 육신을 바닥에 뉘었다. 그리고는 텅 빈 허공으로 망연한 시선을 가져갔다. 하늘은 어차피 볼래야 볼 수가 없다. 지금 그가 응시하는 곳은 뿌연 운무가 가로막아 그 위의 전경들을 가리고 있다. 후후. 흡산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군. 내심 자조적인 의조림을 바라는 그의 눈가에 고통스러운 빛이 떠올랐다. 오빠. 화영이 때 맞추어 부르지 않았던들 그는 필경 고통 속에 잠시나마 침몰하고 말았으리라. 그녀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팔꽃의 덩굴처럼 부드럽게 손을 뻗어와 감각이 전혀 없는 그의 팔을 어루만져 주었다. 낙심이나 절망은 아직 일러요. 만일 완쾌되지 못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후후. 그건 내 말이 맞는구나. 모쪼록 제 말을 신용하셔야 해요. 모두 다 오빠를 위해 주야로 고심하시는 형년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이니까요.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도 하셨어요. 청년이 물었다. 화영, 내가 이곳에 떨어진 지 얼마나 되었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묻죠? 화영은 흠칫하더니 마음을 다잡고 대답했다. 2년이 넘었어요. 청년은 말없이 눈을 내리감았다. 그녀가 말한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참담하고도 지리했던지를 새삼 의식한 것이었다. 비록 지옥의 형벌에 버금가는 것일지라도 육체의 고통쯤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배신에서 오는 쓰라림이 가장 컸으며 증오심이 시도 때도 없이 그의 내부를 쥐어뜯었다. 자학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나았으련만 그에게는 이제껏 그럴 능력마저 없었다. 심중에서 미친 듯이 끓어오르는 불길을 그저 지독한 인내로서 고스란히 감당해내야 했었다. 지금도 그는 생각한다. 잃어버린 팔, 다리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체의 믿음을 상실한 내 영혼을 대체 어찌 다스려 나가야 한단 말인가? 삶은 청년에게 있어 그런 고통의 연속일 따름이었다. 하지만 늘 그랬듯 화영의 밝은 웃음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호호. 오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얼굴로 바구니를 뒤로 감추었다. 글쎄. 청년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텅 빈 그의 동공에 따스한 온기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궁금하기는 하지만 짐작이 잘 안 되는걸? 호호.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면? 아, 그렇군. 뱀인가? 아니면 지렁이? 너구리?
그것도 아니면 두꺼비일까? 끙. 그만하세요. 제가 졌어요. 화영은 오만상을 찌푸리며 항복을 선언했다. 좌우간 오빠에게는 이길 재간이 없군요. 하하하. 청년은 실로 오랜만에 크게 소리내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향해 화영도 마주 웃으며 바구니를 열어 보였다. 보세요. 이건 오빠가 좋아하는 죽순 요리예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아직도 무럭무럭 김이 피어올라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죽순 요리가 들어 있었다. 자, 그만 웃으시고 와, 하세요. 화영은 선뜻 젓가락으로 죽순 한 조각을 들어 그에게 내밀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듯 아주 스스럼 없는 동작이었다. 화영. 청년의 눈에 언뜻 감격해하는 빛이 떠올랐다. 기실 그는 2년 동안 줄곧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해결해왔다. 만약 화영이 없었다면 팔을 쓰지 못하는 그에게 산해진 미인들 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그녀의 존재는 그의 팔이자 다리였으며 동시에 어두운 삶을 밝히는 빛이기도 했다. 청년은 그녀가 주는 음식을 묵묵히 받아 먹었다. 자존심이나 수치감 등을 벗어버린 만큼 감동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어떤 경우이건 타인을 위한 헌신은 쉽지 않은 법이다. 물론 그 자신도 지금까지 남을 위해 무엇도 해본 적이 없는 위인이다. 그러고 싶었던 적은 꼭 한 번 있었으나 그나마 운명이 허락치 않아 계획으로 그쳤을 뿐 실행에 옮겨보지 못했었다. 화영, 어린 너에게 배우는 바가 정녕 크구나. 바로 그것이었다. 청년에게 화영은 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삶의 한 전형을 깨닫게 해주고 있었다. 더구나 힘든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기뻐하는 그녀의 얼굴을 볼 때면 청년은 스스로에 대해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기까지 했다. 부글부글. 커다란 솥 속에서 무엇인가 검은 액체가 계속 끓고 있었다. 그것은 여러 채의 주곡 중 한 채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신이 늙은 까마귀처럼 비쩍 마른 한 노인이 곁에 서서 솥 속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노인은 일신의 칠흑 같은 흑의를 입고 있었다. 너무도 말라 뼈만 앙상하다 보니 피부빛도 어지간히 검은 위인이었다. 그러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음성만은 외양과 사뭇 달랐다. 후후. 두고 봐라. 세상은 이제 노부가 천하제일의 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증명할 날도 멀지 않았으니까. 언뜻 자기도 취에 빠진 것처럼 들리기도 했으나 그 음성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보다 강한 의지와 신념이었다. 노인의 움푹 꺼진 눈 또한 가히 맹렬한 신광을 발하고 있었다. 노인의 맞은편에는 예의 청년이 목상인 양 우뚝 서 있었다. 그는 줄곧 노인의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눈에서는 희망이던 기대던 돛이 아무런 감정도 읽어낼 수가 없었다. 그야말로 무심, 그 자체라고나 할까? 노인이 역시 자신감이 배인 어투로 그를 불렀다. 크크. 이제 되었다. 천문, 어서 손을 담그어라. 청년, 영호천문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진 그는 노인의 말에 따르기 위해 순순히 팔을 들어 올렸다. 여전히 힘겨워 보이는 동작이다. 그가 팔을 적당한 위치까지 가져가는 데만 해도 무려 2각 이상이 걸릴 정도였다. 흑인 노인이 그 광경을 보며 낮게 읊조렸다. 천문, 기억하느냐?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 너는 팔다리가 잘라지고 전신이 만신창이가 되어 이 운곡에 떨어졌었다. 크크. 인간이 아니라 거의 육괴였지. 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360기경락이 토막토막 끊기고 신맥도 완전히 으스러진 상태였다. 더구나 얼굴은. 그만 하십시오. 압니다. 아니, 더 들어두어라. 노부가 그 일을 들추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이다. 첫째는 의술에 관한 나의 자부심 때문이고 둘째로는 내 자긍심을 되찾아주기 위해서다. 자긍심. 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얼굴마저 진뭉개져 걸레쪽처럼 찢겨진 육신과 함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간.
그것이 내가 아니었더냐? 그건 맞습니다. 어디 그뿐이냐? 심장도 반 이상 파열되어 너는 설사 화타나 편작이 환생한다 해도 살 수 없는 몸이었다. 영호천문은 대꾸하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라 더 이상 입을 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심경을 잘 안다는 듯 노인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크크. 여느 때 같았으면 나도 너를 살리는 일을 포기했을 것이다.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는 숨도 멎어 있었으니까. 다행히도 너에게는 천운이 따라 주었다. 노인의 눈에서 다시금 기광이 번쩍 일어났다. 마침 그날 아침에 노부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만년석 사망과 영지공룡천액을 빙동 속에서 발견했었다. 그것으로 인해 너는 생명줄을 겨우 붙였지. 그 정도만으로는 너를 살려냈다고 자부할 수가 없었다. 고작 숨만 붙어 있는 것이 어디 살아있는 것이더냐? 너의 그 끊어진 팔다리와 반쯤 생명을 잃어버린 심장은? 흑이 노인은 말하다 말고 광호하게 웃어 제꼈다. 크크크. 크하하. 그는 가슴을 펴며 부르짖었다. 천하를 통틀어도 노부 야율천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감히 접합하고 재생시켜 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실로 놀라운 성과였다. 그 정도의 의술은 고금을 다 뒤져도 언급조차 없었으니 야율천을 일컬어 고금제일의 신이라 한들 무리는 아니리라. 크크크. 사설이 길었구나. 약물에 손을 넣어라. 야율천의 지시는 곧 명령이었다. 영호천문은 주저없이 펄펄 끓는 약수에 천천히 자신의 손을 담그었다. 치지지. 치치. 섬뜩한 음향과 함께 살이 타는지 고약한 내음이 사위에 퍼졌다. 실제로 그의 손에서는 노을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에 반해 이렇다 할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영호천문의 양팔이 고통을 느끼는 감각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율천의 기괴한 음성이 역시 그의 사고를 대신했다. 고통을 느끼고 싶겠지? 크크. 염려 마라. 얼마 후면 감각이 돌아와 소원을 이루게 될 것이다. 얼마 후면. 이런 말을 영호천문은 벌써 200일째 반복하여 듣고 있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가 약수에 손 담그기를 200일 동안 계속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소리 없는 신음을 바라게 되었다. 아주 서서히 아득한 망각의 저편에서 미세하게 번져오르는 아픔을 감지해 갔던 것이다. 그것은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하여 팔을 저미는 듯한 고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표정을 읽어내던 야율천이 만면에 희색을 띠었다. 오, 그렇지. 느낌이 있느냐? 영호천문이 떨리는 음성으로 답했다. 습니다. 오, 드디어 성공이다. 으하하. 기어이 성공했어. 오히려 야율천이 더 크게 기뻐하고 있었다. 그는 허공을 우러러 미친 듯이 웃어대고 있었다. 불현듯 한 소리 차가운 음성이 그의 흥을 깼다. 야늙으니 좋아라 날뛰긴 아직 이르다. 그래봐야 고작 손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로 왜 그리 호들갑이냐? 야율천은 김이 샌 듯 웃음을 뚝 그치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냉랭하게 내뱉었다. 빌어먹을. 형령광, 그것만 해도 어디냐? 내 죽어 저승에 가게 되면 화타나 편작에게 의술을 전수할 생각이다. 크키으. 너를 보면 내가 추구해온 의도에 회의를 느낀다. 왠 줄 아나? 아무리 연구해보아도 내 잘난 척에는 약이 없거든. 비앙거림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선 자의 모습은 야율천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괴이하기 그지없었다. 스르르. 그는 우선 바퀴가 달린 처리자에 앉아 있었는데 거기에는 복잡한 기관장치가 달려있어 그것을 연신 꾹꾹 눌러 대자 전우좌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그가 불구라는 말이 돼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다.
마치 그는 전신이 하나의 공 같았다. 처리자에 의지하고 있는 그에게는 몸뚱이 밖에 없었다. 팔은 물론 다리조차 복부 바로 아래에서 끊어져 있었던 것이다. 실로 놀라운 몰골이었다. 대개 이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면 이승과 하직하는 것이 당연하련만 그는 둥그스름한 육괴에 삿발을 하고 있는 머리통만을 달랑 얹어놓고도 분명히 살아있었다. 그의 눈은 녹색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독사의 그것인 양섬뜩하기 짝이 없었고 이 점은 그가 목숨을 연장해온 비방과 무관하지 않을 듯했다. 흐흐. 천문, 내 너에게 줄 진짜 선물이 있다. 괴인이 바퀴를 굴려 다가오자 영호천문은 묵묵히 솥속에 담그었던 손을 꺼냈다. 어쩔 수 없이 그의 눈빛은 동요를 보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토록 무거웠던 두 팔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어디, 야늙은이의 재간 좀 구경하자. 철커덩. 쇳소리와 함께 괴인 형령광은 팔을 내밀었다. 아니, 팔이라야 단지 양 어깨로부터 솟아나온 두 개의 쇠갈고리일 뿐이었으나 그래도 손구시를 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 영호천문은 쇠갈고리가 자신의 손을 거칠게 잡아채 가도 여전히 잠자코 있었다. 무심을 가장하고 있었으나 그는 무심하지 않았다. 사실 그의 침묵은 신뢰를 대신한 것이었으므로. 흐흐. 과연 많이 회복되었군. 그러나 전같이 되려면 아직 멀었어. 천문, 노부가 내게 천수를 대행할 수 있는 무적수를 선사하겠다. 무적수라니요? 영호천문이 궁금하여 흥미를 보이는 반면 야율천은 움푹 꺼진 눈을 까뒤집으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허튼 소리 말아라, 형령광. 설마 하니 천문에게 내 놈처럼 흉측한 쇠갈고리를 달아주려는 건 아니겠지? 형령광은 피식 웃었다. 걱정일랑 싸자밤에 두어라. 천문으로 말하자면 천하제일의 미남자였는데 어찌 내가 그 점을 감안하지 않았겠느냐? 모름지기 쇠갈고리를 갖고서는 미녀들을 애무해 줄 수가 없지. 나야 뭐 나이도 있고 그 방면에서는 초월해버린 입장이지만 말이다. 그는 성적으로도 불구였다. 하지만 그 점을 말하고 있는 그의 기색에서는 조금치의 회의나 자조도 엿볼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최소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자라는 뜻이다. 형령광의 녹색 눈에는 오히려 자신감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무적수는 노부가 지난 30년 동안 불철주야 연구를 거듭하여 창안해낸 물건이다. 그것을 사용하면 천문은 전신이 무기로 변할 수 있을 뿐더러 무공이 없이도 능히 절세의 고수들을 상대할 수 있다. 일순 영호천문의 눈에서 강렬한 신광이 솟았다가 사라졌다. 그의 귀로 야율천의 놀란 음성이 전해져 왔다. 그럼 내가 늘상 말하던 그 여의무형인이라는 것을 완성했단 말이냐? 형령광은 비로소 대소를 터뜨렸다. 크하하. 두 말 하면 잔소리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이토록 큰 소리를 치겠느냐? 오. 야율천은 격동하여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여의무형인이 대체 무엇이기에 자신의 일도 아니면서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것일까? 영호천문. 그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고요했던 그의 눈동자가 지금 심한 경련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으니. 3. 불회곡. 이 유곡에는 언제,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나 오래전부터 그런 이름이 붙어 있었다. 불회곡에는 도합 12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살아 숨을 쉰다 해도 그들은 매우 비참했고 생전에 다시 햇볕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불의 십반천천. 그들 중 10인의 인물들은 스스로를 일컬어 그렇게 불렀다. 세상을 극도로 증오하여 되돌아 가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다. 어차피 인세에서 그들이 발을 붙일 만한 땅은 없었다. 그들은 쫓기고 쫓기다 하늘마저 자신들로부터 등을 돌리자 마침내 이곳 불회곡에 숨어들게 되었다. 개중에는 무림의 공적인 일대 흉마가 끼어 있었으며 관으로부터 끝없이 추적을 당하던 역신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신투로서 한 가지 물건을 잘못 훔쳐 평생토록 쫓기던 자, 여색에 지나치게 몰입하다가 급기야 생마로 낙인 찍혀 목숨 부지가 어려웠던 자도 있었다. 또 의수를 잘못 사용해 도망자가 되어버린 귀애 등 도무지 대명천지에서는 살 수 없는 부류의 인간들이었다. 결국 종류는 다르되 그들은 나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셈이었는데 개 중에서도 특기할 만한 것은 그들 모두가 세상에 대해 엄청난 한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에게 유일무이한 희망이 생긴 것은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이었다. 그들이 보고 있던 회색의 하늘로부터 피범벅이 된 웬 고깃덩이가 뚝 떨어져 내린 것이었다. 그때부터 브레시반천천은 그 고깃덩이를 요리하여 세상에 내놓을 만한 병기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병기 제작의 목적은 세상을 향한 복수, 그 병기의 이름은 바로 영호천문이었다. 치지. 치지지. 영호천문은 솥 속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며 괴로운 듯 신음을 발했다. 그러나 그 누렇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연기가 그에게 가져다주는 감동이란 이로 헤아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흰 천 사이로 드러나 보이는 그의 눈에서는 기쁨이 출렁이고 있었다. 오! 이것이 대체 얼마만에 느껴보는 감각인가? 비록 살이 타는 느낌이라 해도 내게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사실 끓는 약물 속에 두 손을 담그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이 없었고 그 때문에 통증을 참느라 그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저는 벌써부터 땀으로 푹 젖어 있었다. 세상에 나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무수한 고통을 겪어온 영호천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것은 그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 고통을 통해 새로 태어나는 희열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맞은편에 있던 야율천이 입을 열었다. 되었다. 천문. 이제 손을 빼라. 촤아. 영호천문의 손이 끓는 약물 속으로부터 가뿐하게 빠져나왔다. 그의 두 팔이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여 주었기 때문이다. 천문, 어떠냐? 제대로 움직이고 있느냐? 야율천은 초조한 얼굴로 물었다. 그런 그의 눈은 이상하게도 엉뚱한 곳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장님이었다. 움푹 들어간 눈에서 무섭게 희번뜨기는 안구는 뜻밖에도 그 자신이 만들어낸 의안이었던 것이다. 영호천문은 대답하기에 앞서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 그리고는 각 손가락에 힘을 주어 보았다. 움직여라. 제발 움직여 다오. 그것은 어쩌면 소리 죽인 절규였다. 그의 두뇌가 이를 알아듣고 손가락에 명령을 내린 것일까? 꿈틀하고 움직였다. 분명 그가 보고 있는 가운데 그의 식지가 차례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천문. 야율천이 다그치듯 물었으나 영호천문은 여전히 답하지 못했다. 너무도 격동한 나머지 심중의 말이 소리가 되어 나와 주지를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빠. 한 가닥 환희에 찬 교성이 울리더니 섬세한 노경이 방 안으로 날아 들어왔다.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화영이었다. 움직였어요. 오빠의 손이 회복되었다고요. 그녀가 아름다운 눈에 눈물을 가득 담은 채 영호천문을 대신하여 크게 부르짖고 있었다. 오! 야율천은 그대로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하나의 기적을 이루어낸 그의 기쁨은 결코 영호천문에게 뒤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영호천문은 손을 들어 화영의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화영, 내가 왜 우느냐? 기어이 구슬 같은 눈물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피. 오빤 그걸 몰라서 물으세요? 고맙다. 정말로. 영호천문의 음성이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격정을 가라앉히려는 듯 그는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내 인생은. 감겨진 그의 눈꼬리에서도 눈물이 스며 나오고 있었다. 야율천이 지팡이로 땅바닥을 세차게 찍으며 말했다. 자. 가자. 형년노괴가 기다리고 있다.
크크. 걸작품이지. 전에도 말했지만 노부는 이것을 만드느라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쳤다. 형량광은 남다른 감회를 가지고 차분히 설명해 나갔다. 그는 선반 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은쟁반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은쟁반에는 금속으로 되어 있으며 거의 투명해 보이는 편이 몇 개 담겨져 있었다. 여의무형인이다. 이것을 체내에 이식하면 내 뜻대로 발출과 회수를 할 수가 있지. 예리하기로는 어장을 능가하고 빠르기로는 가히 섬전일순이다. 물론 그 속도란 어디까지나 너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만 말이다. 어르신. 영호천문은 감격에 겨워 감사하단 인사조차 할 수가 없었다. 그의 옆에서는 화영이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서 있었고 야율천 역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모두 6개다. 너의 사지에 각기 하나씩 장착이 될 것이며 나머지 2개는 형량관의 음성은 점차 낮아져 뒷부분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다. 자, 그럼 시작하겠다. 그는 녹광이 이는 눈으로 영호천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화영에게로 돌렸다. 너는 잠시 나가 있거라. 네. 왜 그래야 하죠? 섭섭한 기색이 역력한 그녀의 얼굴을 보며 형량광이 클클 괴소를 터뜨렸다. 너는 처녀의 몸이 아니더냐? 그런데도 천문이 벌거벗은 몸뚱이를 구경하겠단 말이지? 몰라요. 어쩜 제게 그런 말씀을. 화영은 그만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다. 크허허헛. 크크크. 2 괴인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웃어 제꼈다. 영호천문. 그는 떨리는 손길로 일신에 걸친 의복을 모두 벗었다. 야늙으니 내 솜씨를 좀 빌려야겠다. 그야 여부가 있나? 야율천은 품속에서 서슬이 시퍼런 비수를 꺼내더니 서슴없이 영호천문의 손바닥을 찢었다. 영호천문은 예리한 비수가 손바닥을 깊숙이 파고들자 팔꿈치까지 쩌르르 울리는 듯한 아픔에 몸을 떨어야 했다. 다소 괴롭겠지만 어쩌겠느냐? 참아야 하느니라. 하나마나한 형량광의 위로는 그다지 효과는 없었지만 분위기를 환기시켜 놓았다. 그는 싱글싱글 웃으며 은쟁반에 담긴 투명한 금속편을 집어들더니 기이한 수법으로 영호천문의 손바닥에 쑤셔 박았다. 크으. 영호천문의 입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얼마나 아픈지 그대로 팔 전체가 쪼개져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지경이었던 것이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시술은 극도의 고통을 수반했고 그에 따라 영호천문의 사지에는 차례로 1개씩의 무형인이 파고 들어가 자리를 잡았다. 비명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다만 입술을 세차게 깨물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천을 통해 은은하게 핏기가 내비치고 있을 때 그는 내심 부르짖었다. 그래,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천중일정은 재탄생을 거쳐 인세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잊혀진 불의 곡에서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말이다. 정월하고도 15야. 달은 보이지 않았으나 영호천문의 심중에서는 그 날짜를 명백히 느끼고 있었다. 그것도 북디 붉은 혈월의 영상이 쓰라린 상처와 함께 그의 가슴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는 그가 3년 전에 오늘 밤을 이 땅의 저주가 시작되고 증오의 씨가 발아하기 시작했던 그 밤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영호천문은 지금 평평한 반석 위에 누워 있었다. 야공을 응시하는 그의 눈에는 온갖 종류의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흰 천으로 감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2 팔과 다리에도 역시 천이 칭칭 휘감겨 있다. 문득 그의 눈에 뿌연 안개 같은 것이 어렸다. 당분간은 잊자. 때가 차지 않았음에 기억한다는 것은 오직 자괴감을 부추길 따름이다. 의지한 것은 그에게 늘상 이렇게 속삭인다. 그러나 심적인 고통은 육체가 치유되어감에 따라 더욱 명료해져 갔다. 요컨대 잊으려 하면 할수록 그 반대로 치달려가는 현상의 영호천문은 근자에 이르러 종전보다 훨씬 더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낮은 한숨으로써 괴로움을 사귀고자 했다. 잠룡의 시간이 속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그런데 이때였다. 헛헛헛. 도로 아미타불. 커어. 좋긴 좋구나. 달밤에 마시는 술 마시라니 이래서 내 파괴를 했지 않은가 말이다. 한 가닥 야릇한 불호성이 그의 고막으로 파고들었다. 자칭 술맛을 안다는 중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비틀비틀하며 갈짓자 걸음을 걷는 모양새가 역시 대취해 있다. 주육풍화상. 영호천문이 그 자를 알아보고 몸을 일으켰다. 그 자는 과연 중은 중이었다. 일신의 잿빛 가사를 걸치고 반들거리는 대머리를 하고 있으면 그리 보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목에는 염주 대신 커다란 수로로를 메고 허리춤에는 번쩍이는 고환도를 차고 있다. 게다가 얼굴은 대추빛이었으며 체격 또한 불도나 행하고 있기에는 지나치게 우람했다. 그 자를 주유풍화상이라 칭한 것이 누구의 발상인지는 모르나 정녕 알맞는 벼로였다. 자칭 파괴승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영호천문이 앉아있는 반석 가까이에 이르렀다. 쿵. 거구가 반석에 부딪히듯 풀썩 주저앉았다. 푸스스. 그에게 짓눌린 암석은 놀랍게도 가루가 되어 흘러내렸다. 덕분에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게 된 그에게서는 고약할 정도로 술 냄새가 물씬 풍겨왔다. 영호천문이 먼저 그에게 아는 척을 했다. 또 술을 드셨습니까? 주육풍화상은 곁눈으로 영호천문을 힐끗 응시했다. 그렇다. 내 놈은 여기서 줄곧 청승을 떨고 있었겠지? 후후. 그런 셈입니다. 아서라, 이 놈아. 모름지기 사내 대장부에게는 한숨보다 술이 약이니라. 만사시름은 술로써 잊어야 하느니 알겠느냐? 수라살이 호로병으로부터 쭉 뻗어왔다. 촤아. 미처 피하고 어쩌고 할 새도 없었다. 수라살은 그대로 마주 앉아있는 영호천문의 입으로 쏘아져 들어갔다. 졸지에 급습을 당하게 된 영호천문은 차마 성의를 거절할 수가 없어 몇 번 목젖을 울컥여 술을 받아 마셨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쓰리게 훑으며 내부로 들어가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쓴 입맛을 다셨다. 그 광경을 본 주육풍화상이 어찌 해석했는지 잠옷 의기양양하여 물었다. 크크크. 어떠냐? 향기가 그만이지? 영호천문은 픽 웃었다. 호골주는 약간 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셨던 용각주가 훨씬 나았지요. 녀석, 술맛에 제법 달통에 있으면서도 뺐었구나. 주육풍화상은 품속에서 한 조각의 고깃덩어리를 꺼내더니 으적으적 씹기 시작했다. 놈, 너는 혹시 궁금하지 않느냐? 이 화상의 내력이 말이다. 글쎄요. 영호천문은 짐짓 고개를 갸우뚱해 보였다. 사실 그는 주육풍화상이 아닌 누구의 신상에도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동안 그에게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주육풍화상이 그의 속셈을 알아 차렸는지 기소를 흘렸다. 클클. 내 놈에게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그래도 얘기는 해야겠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말이다. 말씀하십시오. 세의경청하겠습니다. 후배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이 화상으로 말하자면 50년 전만 해도 하마터면 소림의 장문인이 될 뻔한 위인이었으니까 그 정도의 자격은 되고도 남느니라. 그 빌어먹을 사건 때문에 지금은 비록 이 꼴이 되어 있지만 영호천문의 눈에 은은한 놀라움이 번졌다. 그는 최소한 주육풍화상이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결국 술에 취해 농담처럼 내뱉은 그 말이 지닌 의미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다. 소림의 장문인이 어디 아무나 되는 자리인가 말이다. 4. 주육풍화상. 이 괴인은 불의 십반천천 중 가장 강한 고수였다. 이 점은 영호천문도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다.
또한 이곳에 숨어 살고 있으니 무슨 말 못할 사연을 품고 있는 것도 틀림없었다. 그 사연이 지금 주유풍화상 자신의 입을 빌어 토해져 나오고 있었다. 굳이 묻지도 않았건만 이 밤에 영호천문이라는 후배에게 남김없이 털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원래 백현이라는 버포를 지니고 있었다. 위로 소림 최고의 신승이라는 해원선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그는 백자 학렬 가운데 수위의 인물로 꼽혔으며 당연히 소림의 차기 장문감으로 내정되었다. 그런데 그가 조사동에서 천일면벽을 마치고 나오던 날 운명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치닫게 되고 말았다. 한 사건으로 인해 그는 소림에서 파문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종국에는 소림의 반도가 되어 평생을 쫓겨다녀야 했다. 그 운명의 밤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바야흐로 미려한 얼광이 소림의 장경각을 비추고 있는 시각, 그는 하나의 섬세한 인형이 아무런 기척도 없이 장경각으로 스며드는 것을 발견했다. 주유풍화상은 말하다 말고 감정에 휩쓸렸는지 일순 몹시도 침울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애초의 신색을 되찾느라 한참 쉬었다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헛헛. 그때 이 화상이 어떻게 행동했겠느냐? 영호천문이 답했다. 쫓아가셨겠지요. 저라도 그랬을 테니까요. 흐흐. 그래, 맞았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지. 그 때문에 이 화상은 소림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뭔가 흑막이 있었나 보군요. 그 밤. 숨어든 인형을 추적해 장경각으로 따라 들어갔던 백현대사는 상상치도 못할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다. 그 인형은 정체가 불분명한 한 계집이었는데 놀랍게도 그의 둘째 사제이자 장경각의 각주를 맡고 있던 배구가 그녀와 통간을 했던 것이다. 상황을 보아하니 그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닌 듯했고 벌거벗은 두 남녀가 벌이는 행위란 설사 부부지간이라 해도 낯이 뜨거우리만큼 질탕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백현을 분노하게 한 것은 그들의 야합 장소가 불문이 최고 성지인 소림의 한복판, 장경각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도저히 신성한 불도량을 더럽히는 배구의 행각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만일 그러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천년 소림의 위대한 명성도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므로 백현은 자신이 아끼던 사제를 향해 눈물을 머금고 소림의 최절정 절기인 백공천불강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배구의 머리통이 쪼개져 허연 뇌수를 쏟아내는 그 찰나 약삭 빠른 계집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영호천문의 낮은 중얼거림에 주유풍화상은 정색을 지었다. 놈. 그렇다고 해서 소림을 우습게 보았다간 내 놈도 당장 내 손에 배구 같은 꼴로 죽게 될 것이다. 후후. 안심하십시오. 그렇지는 않으니까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잠시 물을 흐려놓았다 해서 강 전체가 오염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기특한 놈이로고. 이 파괴승의 뜻을 미리 헤아리다니. 그야 기본이지요. 비록 나이는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저도 인생 편력이 비교적 다채로운 편이라서 말입니다. 흐흐. 그것도 자랑이냐? 전혀 아닙니다. 그 때문에 늘 괴롭고 불편할 따름이지요. 영호천문은 씁쓸히 말한 뒤 상대를 정시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어찌 되었습니까? 그것이 말이다. 백현대사.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장로회의의 엄중한 문책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배구는 분명 그의 장력에 맞아 즉사했으며 소림의 경내에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그는 대번에 신망을 잃고 1급 죄인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백현은 그 내막을 도저히 밝힐 수가 없었다. 장로들은 물론 소림의 3,000명 제자들 앞에서 사문이 치욕을 발설하느니 차라리 죄를 뒤집어쓰고 함구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덕분에 그는 그때까지 지니고 있던 전 직위를 박탈당한 채 뇌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그야말로 숭고한 희생이었다. 하지만 그의 불운은 비단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 밤 이후로 장경각에 비장되어 있던 달마진회 중 가장 중요한 비본이 없어져 소림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
그 혐의가 고스란히 백현에게 돌아갔던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만은 백현도 극구 부인했으나 전혀 통하지 않았다. 결국 소림의 장로회의는 그에게 파문과 함께 종신토록 면벽골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쯤 되자 그도 인간인 이상 억울하지 않을 수 없었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소림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이에 소림은 대내외적으로 백현을 반도로 공표하고는 모든 제자들에게 보는 즉시 그를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어때? 들을만 하느냐? 주육풍화상, 아니 백현이 물었다. 그의 입은 술 냄새를 풍기며 툴툴 웃고 있으되 그의 눈은 어느덧 축축히 젖어 있었다. 영호천문은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다. 정녕 몰랐습니다. 그런 한을 품고 계신 줄은. 흐흐. 그 정도에서 그쳤으면 여기까지 도망오지도 않았다. 그럼 또 있습니까? 불행히도 그렇다. 백현대사는 도피 중에 마침내 당시 배구와 정을 통했던 계집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필생의 명예를 건 집요한 추적이 결코 헛되지만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는 무림의 명가의 딸이었다. 감숙을 호령하는 병력방에 병력천재 염증을 부친으로 둔 연백화가 바로 그녀였다. 무림의 사대기문의 하나인 병력방은 화기제일문으로 명성을 날렸으며 정쪽에 속해 있었다. 말하자면 그녀는 도저히 그런 죄를 저지를 위치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래저래 연백화를 발견한 백현은 녹이 충천했다. 따라서 분노한 그에 의해 병력방은 그 날부로 초토화되고 말았으며 그는 연백화를 일장에 쳐 죽이고 잃어버린 소림비본을 회수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더욱 비참한 것이었다. 병력방이 무너지자 나머지 3대기문이 들고 일어섰고 그 시점에 이르도록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림은 백현을 아예 무림공적으로 선포하여 3대기문과 함께 공동추적을 벌였다. 이때부터 백현은 천하의 어느 곳에서도 머무를 수가 없었다. 와중에서 죽을 고비도 무수히 넘겼다. 대흉마로 낙인 찍힌 그에게는 최소한 정황을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가 가는 장소에는 늘상 치열한 격전이 뒤따를 뿐 아무도 그의 얘기를 들어주려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동안에 백현은 살아남기 위해 소림비본상의 무학을 익히게 되었으며 본의 아닌 실전의 경력까지 착실히 쌓여지자 나날이 무학의 급증을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랴? 자신의 선을 몰라주는 사문이 너무도 야속했던 그는 급기야 세상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는 불의 곡에 은둔해버렸다. 얘기를 듣고 나자 영호천문은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실로 기구하기 짝이 없는 생이로군. 일면으로 공감이 가능하니 더욱 그러했으리라. 그에 반해 백현은 여전히 크크 웃고 있었다. 이 노화상은 희망을 완전히 잃었었다. 세상은 온통 위선에 가득 차 있는데 유독 나만이 죄인이 되어 벌레처럼 무림의 그늘진 곳으로 쫓겨다녔고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지. 영호천문은 역시 아무런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 정도면 내가 염세관을 가지게 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말한 백현은 갑자기 표정을 굳혔다. 하지만 천문, 이 화상도 최근에는 그런 관념을 버리게 되었다. 어쩌면 잃어버린 생의 의미를 되찾을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다. 그의 얼굴은 어느새 주기가 싹 걷혀 있었다. 그는 퉁방울 같은 눈으로 영호천문을 직시했다. 그것은 바로 너를 만나면서부터였다. 네. 어째서 그런. 간단하다. 나는 너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작정했다. 영호천문은 쓰게 웃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 너라면 충분히 나의 과거를 보상해 줄 것이며 나아가서는 소림에 내 뼈를 묻게 해줄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백현의 음성은 격정을 숨기지 못해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것을 느낀 영호천문은 코끝이 찡해와 한마디 했다.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아까부터 생각한 것이지만 그런 고초를 다 겪고도 끝내 소림을 잊지 못하시는군요. 클클.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아니, 제기랄. 사실은 그렇다. 이 노마. 백현대사의 눈에 다시금 뿌연 안개가 어렸다. 그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척호를 행하고 풀더니 말을 이었다. 공짜로는 바라지 않는다. 이 화상은 진즉부터 내 놈이 여의무형인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조만간 내 놈은 강호로 나가게 되겠지. 나도 내 놈에게 2가지를 전해주겠다. 제게는 가부를 결정할 시간도 안 주시는군요. 좋을 대로 생각해라. 좌우간 그 2가지 중 하나는 문제가 되었던 소림의 비본서다. 혹 내 놈의 눈에는 차지 않을지도 모르나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익히든 말든 그것은 내 맘이지만 훗날 필히 소림에 돌려주었으면 한다. 정말 못 말리겠군요. 클클. 내 눈에도 그렇게 보이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백현대사는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틀더니 합장했다. 이 노화상의 200년 내력을 너에게 주겠다. 우웅. 그의 전신이 찰나지간에 금빛 광휘로 휩싸였다. 그 광경을 본 영호천문은 크게 놀라 튕기듯 벌떡 일어났다. 아, 안 됩니다. 저는. 그러나 상황은 이미 어떻게도 되돌릴 수가 없게 되어 있었다. 위잉. 영호천문은 그대로 온 몸이 막강한 무형의 강기 속에 휘말려드는 것을 느꼈다. 그러더니 곧 그의 정수리를 통해 무궁무진한 내력이 대하처럼 체내로 쏟아 부어지는 것이었다. 영호천문은 눈을 내리감으며 내심 탄식을 금치 못했다. 대사께서는 아십니까? 지금 제 기경락은 모두 흩어진 상태외다. 아무리 내력을 불어넣어 봤댔자 고작 10분지 1이나 건질 수 있을런지. 이때 그의 귓전을 강하게 때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백현이 구사해내는 불문이 해광심어였다. 아미타불. 내가 무엇을 염려하는지 노납은 잘 알고 있다. 천문, 내가 얻게 되는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노납은 지난날 업보의 무게로부터 영원히 해탈할 수가 없노라. 아무 말 말고 받아들이거라. 그것은 평소 주육풍화상의 몰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중함을 담고 있었다. 영호천문은 절로 숙연해져 그 말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대사. 격동을 애써 억누르고 있는 그에게 백현이 다시 말했다. 차후로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는 그만치 너의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해광심어의 울림은 뒤로 갈수록 점차 잦아 들어갔다. 그 반면에 영호천문은 자신의 몸을 휩싸고 있는 웅운한 불광이 더욱 더 짙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림이 나았으되 또한 축출하기도 했던 최고의 기재. 백현은 이렇게 하여 세상에서 잊혀진 오지의 한 귀퉁이에서 스스로 생과의 연을 끊고 있었다. 그 날도 15회였다. 일대의 기승이 그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림을 떠받칠 기둥을 깎았던 밤이다. 그의 죽음이 던진 충격이 너무도 향기로웠던. 제4장, 비인을 완성시킨 사람들. 2일. 슉. 무형인은 발출 시 형체가 없고 빠르기가 천하으뜸이다. 게다가 손목이나 무릎 등에서 불시에 튀어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도저히 방어할 여유를 갖지 못하게 만든다. 영호천문. 그는 맞은편 중림을 잔뜩 노려보고 있었다. 으저. 쩌저저. 도합 9 그루였다. 굵기가 한 뼘 이상 되는 대나무가 일제히 절단되어 쓰러지고 있었다. 성공이다. 몹시 만족한 듯 영호천문의 눈에서 광채가 일어났다. 그는 이어 팔을 들어보았다. 감겨있던 천은 풀려나간 지 오래였고 어느덧 본래의 흰 피부를 되찾고 있는 상태였다. 지금 그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위치는 다름 아닌 팔목 부근이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여의무형인이 감추어진 흔적이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영호천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한 탄성을 발했다.
과연 천병환사 형년광 노선배가 평생에 걸친 걸작품이라고 자랑하더니 충분히 그럴만하구나. 천병환사. 무림인치고 이 벼로를 모르는 자는 드물다. 30년 전만 해도 그는 무림 10대 살객 중 1인이었다. 그는 솜씨도 그렇지만 늘상 일신의 1000가지의 암기와 병기를 소지하고 다님으로써 천하를 위협한 바 있었다. 더구나 그는 그것들을 스스로 제작해 세인들을 놀라게 했으며 천하제일의 장인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많은 살생을 저질러 종래에는 무림의 공적으로 전락해버렸고 추적의 눈을 피해 이곳에 숨어들어와 여의무형인이라는 일세의 신병을 창안해낸 것이었다. 영호천문은 손을 내리며 회색의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제 이곳에서 나갈 때가 되었구나. 그는 두근거려 오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무진 애를 써야 했다. 대체 얼마나 이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던가? 그의 여망이 현실로 화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였다. 그의 등 뒤에서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 시커먼 흑영이 불쑥 튀어나와 그를 덮쳐갔다. 파앗. 영호천문의 몸이 빙글 돌아갔다. 이와 동시에 그의 발끝에서는 예의 여의무형인이 섬전처럼 쏘아져 나갔다. 슉. 피. 아이쿠, 나 죽네. 하나의 왜소한 흑영이 비명을 내지르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그 자는 키가 채 5척도 되지 않는 난장이 노인이었다. 전신의 검은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를 보자 영호천문은 무형인을 회수하며 별로 놀라는 기색도 없이 중얼거렸다. 무영002 나소, 당신이구려. 무영002. 이 벼로는 천하제일의 신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는 천하에 못 가본 곳이 없었다. 물속이나 불속도 거뜬히 가로지를 뿐 아니라 심지어는 황궁의 보고까지도 마치 자기 집 안방 드나들듯 하는 귀도였다. 그러다 20년 전의 어느 날 그는 한 가지 물건을 잘못 훔침으로써 드넓은 세상 천지에서 설당을 잃고 말았다. 그 물건으로 인해 그는 스스로 숨어야만 했으니 그것은 헤헷. 천문, 사실은 내게 부탁이 있어 왔다. 당신은 부탁이 있으면 공격부터 하시오? 아니, 그건 단지 애정 표현이다. 애정 표현. 예로부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다고 했거니와 내 무형인이 애꿎은 대나무나 작살내고 있기에 그냥 두고 보기가 안타까워서 그랬다. 끙. 나소가 침을 튀기며 얘기하기 시작하면 의례 영호천문은 저항을 포기하고 만다. 너는 곧 여기를 떠나겠지? 아마도 그럴 것이오. 헤헷.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나가 주겠느냐? 나소가 내민 것은 한 권의 비단 책자였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이어갔다. 솔직히 이건 말이다. 연전의 전륜회주인 전륜대제 백리성우의 침실에서 훔친 물건이다. 대단한 비급이라도 되는 줄 알고 헤헤헷. 영호천문의 눈이 되려 이체를 띄었다. 그럼 아니었단 말이오? 글쎄, 그게 알고 보니 엄청난 물건이 아니겠느냐? 온갖 파렴치한 작자들의 인명부였으니. 티읕. 나소는 재수가 없다는 듯 땅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 책자에는 강호에서 명망을 드날리고 있는 소위 대인대에 의한 협객들의 이름들도 들어있지. 당사자들의 자인서의 인까지 멀쩡하게 찍혀있다. 맙서사. 영호천문 역시도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륜회라면 강호제일의 협웅지맹이다. 특히 전륜대제는 정도에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자가 아닌가? 그런데 그가 어떻게 비밀리에 이런 행각을. 나소는 입술을 한번 질겅 씹더니 말했다. 알고 보니 백리성우는 위선자였어. 그 놈은 그 자인서를 믿기로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자들을 협박하여 자신의 수족으로 부리고 있었던 거야. 영호천문은 가슴이 섬뜩해졌다. 언젠가 한번 백리성우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그의 호협다운 기질에 탄복했었는데 그가 위선자였다니. 나소의 음성이 아까보다 다소 거칠게 변했다.
문제의 책자를 도난당하자 백리성호, 그 자는 즉각 전륜첩을 돌렸다. 강호인들을 동원해 노부를 공적으로 몰아세웠던 것이지. 그 때문에 노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내 이 두 손, 다 합쳐봐야 손가락이 2개밖에 남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를 부드득 가는 그에게는 확실히 오른손 중지와 왼손의 인지밖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그가 2번 다시 동문의 공공절기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동안 노부는 너에게 모든 것을 전수해 주었다. 헤헤. 나소는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듯 다시금 머리를 극적였다. 그런 그에게 영호천문은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알고 있소. 그리고 나는 당신뿐 아니라 불의시반천천 모두에게 빚을 진 몸이오. 무엇이든 요구가 있거든 말하시오. 능력만 닿는다면 성심껏 이행하리다. 헤헤. 꼭 거래를 하는 것 같아 찝찝하다만 사양치 않겠다. 뭐 별것도 아니야. 복수를 해달라는 것뿐이니까. 복수라면. 영호천문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만일 그의 입에서 전륜회주를 없애달라는 말이라도 튀어나오면 곤란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심중을 눈치챘는지 나소가 손을 휘휘 저었다. 아, 그렇게 심각할 것 없어. 노부는 단지 그 인명록이 강호에 공개되기를 바랄 뿐이다. 과연 놈들이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보고 싶거든. 헤헤. 생각만 해도 속이 시원하다. 영호천문은 내심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듣고 보니 그것은 굳이 당신의 부탁이 아니라도 누군가 꼭 행해야 되는 일 같구려. 바로 내 말이 그 말이다. 말을 마치자 나소는 아까 튀어나왔던 땅속으로 두더지처럼 도로 기어 들어갔다. 그의 자취가 사라진 곳에 한 가닥 음성만이 남아 영호천문의 귀에 꽂혔다. 고맙다. 천문. 그 음성의 여운에는 뭐라 표현하기 힘든 진한정이 깃들어 있었다. 혼자 남게 된 영호천문은 나직이 중얼거렸다. 불의시반천천은 사실상 전부가 선량한 사람들이다. 세상이 그들의 본심을 모르고 쫓아냈을 뿐. 그는 몸을 돌렸다. 문득 그의 눈에서 기이한 광채가 솟았다가 꺼졌다. 그는 하나의 바위를 향해 다가갔다. 단 한 사람. 그만은 선하지 않다. 누구를 향해서인지 그는 다소 고조된 음성으로 의미 모를 말을 내뱉으며 바위를 향해 손을 뻗었다. 슉. 그의 손바닥에서는 예외 없이 무형인이 쏘아져 나왔다. 폐. 이 놈아, 노부를 죽일 셈이냐? 후다닥 하고 바위가 허공으로 튀어오르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람의 형상으로 화했다. 대략 6순쯤 되었을까? 바위로 위장하고 있던 그 자는 머리가 벗겨진 늙은이였으며 오른쪽 다리가 없는 불구였다. 일신에는 얼룩덜룩한 체위를 입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왜소한 편이나 왠지 그에게서는 찌르는 듯한 얘기가 느껴졌다. 영호천문이 그 노인을 향해 사뭇 냉랭하게 입을 열었다. 동영제일의 인자술과 1800가지의 살인법에 통달한 후 중원에 건너와 당신이 한 일이 대체 무엇이오? 고작해야 청부살인이 아니었소? 그 말에 독각노인은 눈을 크게 휩떴다. 천문. 너 정말로 노부를 처단할 셈이었느냐? 이래봬도 나 동천목은 살인의 미학을 추구한 천하제일의 자객으로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영호천문은 힐난을 그치지 않았다. 청부살인의 미학은 무슨 미학? 재물만 얻을 수 있으면 누구라도 죽이는 것이 당신 같은 사람들의 생리가 아니오? 모름지기 당신은 한쪽 다리를 잃은 것만도 감사해야 하오. 당신의 손에 죽어간 원혼들이 겨우 그 정도로 참아주었으니 말이오. 너, 정말. 동천목의 얼굴이 시뻘개졌다. 다음 순간 그가 손을 뻗자 진짜 바위 하나가 폭발을 일으켰다. 펑. 그 바람에 우박 같은 파편이 영호천문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그의 신형이 땅속으로 쑥 꺼져 버린 후였다. 영호천문은 동천목의 등 뒤로 솟구쳐 올라와 그의 등에 가벼운 일장을 날렸다. 팍팍. 망할 놈, 내게 배운 수법을 써 먹다니. 후후후. 지금 막 생각한 건데 당신의 다리가 2개였으면 좋겠소. 그 하나를 내가 직접 분질러 버리게 말이오. 영호천문의 말투는 어느덧 농담조로 변하고 있었다. 아니, 애초부터도 그의 말 중에 진심을 담은 것은 한마디도 없었다. 실상 그는 동천목이 어떤 위인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며 무척이나 좋아했던 것이다. 이는 불회시반천천 모두에게 마찬가지였고 동천목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는 터였다. 아이고, 이젠 나도 늙었나 보구나. 내깟 놈에게도 당해내지 못해 이렇게 쩔쩔매야 하다니. 동천목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엄살을 떨었다. 내 놈 말 맞다나 내가 다리만 성했어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을. 휴. 그저 무심한 세월이 웬수로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앞으로는 자숙하시오. 영호천문의 엄숙한 논조에 동천목은 기어이 쿡쿡 웃었다. 이 놈아, 농짓거리도 적당히 해라. 이 후미진 곳에서 자숙이고 나발이고가 어디 있느냐?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게지. 그는 방금 전의 기세와는 달리 신형을 번개처럼 날리더니 높은 나뭇가지 위에 척하니 걸터 앉았다. 천문, 나도 부탁이 있다. 그의 표정도 어느새 심각하게 변해 있었다. 해천일살. 이 벼로를 들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안색이 급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단어이기 때문이었다. 해천일살 동천목은 앞서 영호천문이 언급했듯 동영에서 고도의 인자술과 살인법을 익혀가지고 온 1급 자객이었다. 그가 재물을 받고 청부살인에 응한 것도 사실이다. 그는 일찍부터 천목산에 살인루라는 단체를 세우고 공개적으로 살인 청부업을 했었다. 하지만 누구도 함부로 그의 생을 논해서는 안 된다. 과거 영호천문이 그러했듯 그에게도 나름의 운명이 족쇄처럼 작용을 했었으니 말이다. 어쨌거나 그로 인해 업보가 산적되자 그는 마침내 무림의 공분을 사게 되었고 정사의 합공을 받아 다리 하나를 잃고는 이 불의 곡으로 추락했던 위인이었다. 그도 역시 무림 10대 살객의 일인이다. 2. 동천목은 그답지 않게 착하라 앉은 음성으로 말을 이었다. 한 놈을 죽여다오. 영호천문이 의아하여 반문했다. 해천일살이 못 죽이는 인물도 있었단 말이오? 동천목은 번쩍이는 단대머리를 손바닥으로 쓱 쓸었다. 그 놈은 동영에서 노부와 함께 수학한 자다. 간악한 흉계로 노부의 살인루를 무너뜨린 장본인이기도 하지. 그 자가 누구이기에? 바로 10대 살객 중 첫 번째로 꼽히는 놈이지. 사자림의 총수인 사자천효 육청풍이 그 놈이다. 사자림. 영호천문은 자신도 모르게 신음처럼 내뱉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자림이라면 당금농림의 총본산이다. 수십만의 농림도들이 힘을 모아 이룩해낸 그들만의 천하였던 것이다. 사자림에는 농림도가 아니면 들 수가 없다. 또한 그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일로 성장을 거듭하여 벌써부터 정도의 연맹인 전륜회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림사대금역 중 한 곳으로 선포되기도 한 곳이다. 그런즉 사자림의 총수인 사자천효 육청풍이 해천일살 동천목과 동문이라는 것도 놀랍거니와 그를 죽여달라니 영호천문으로서도 선뜻 그럼하고 대답할 일이 못되었다. 동천목이 물었다. 왜, 겁이 나느냐? 영호천문은 피식 웃었다. 당신이 천중일정이라는 인물을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소리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 말에 동천목은 구겨져 있던 안색을 활짝 폈다. 그럼 승낙한다는 말이겠구나? 단, 조건이 있어. 좋다. 무엇이든 대가는 충분히 지불하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대가가 아니라 시간이오.
사자처녀 같은 거물을 상대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소. 그건 염려 마라. 장부의 복수는 언제 해도 늦지 않는 법.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어디 그 정도쯤이야 못 참겠느냐? 후후. 당신은 마치 떼놓은 당상인 양 쉽게 말하는구려? 물론이다. 내 놈이니까. 다른 사람이었다면 부탁은커녕 아예 처음부터 얘기도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동천목은 품속에서 하나의 열쇠를 꺼내더니 던져주었다. 자, 받아라. 살일루의 비밀보고를 여는 열쇠다. 그곳의 물건들은 사자림을 깨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다. 영호천문은 그 열쇠를 받아 대충 살펴보았다. 그것은 용문이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는 특이한 열쇠였다. 이윽고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동천목의 모습은 벌써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영호천문은 다소 공허한 심정이 되어 중얼거렸다. 즉, 떠나는 것이 그저 즐거운 일만은 아니군. 그 역시도 어딘가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 전에 꼭 만나 보아야 할 사람들이 더 있지. 그는 중림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영호천문은 난데없는 기경과 만나야 했다. 갑자기 중림은 온데간데 없이 소멸되고 첩첩산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입에서 부지중 나직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천기신유 단목군 선배의 사해미와 노악대지는 가히 고금제일의 절친이로구나. 천기신유. 그로 말하자면 30여 년 전 운해제일학으로 명성을 떨치던 인물이다. 만사무불통의 대유학자로서 수많은 기인이사들이 그의 앞에서 머리를 숙였었다. 특히 그는 기문진법에 있어 달인이었다. 단지 나무젓가락 몇 개만으로도 그는 능히 천병을 거둘 정도의 조화를 부릴 수 있었다. 그런 그가 불의 곡에 있다는 것은 실로 뜻밖이었다. 스스. 영호천문은 기묘한 보법을 시행해 진을 뚫고 나갔다. 알고 보면 사해미와 노악대지는 중림을 이용해 설치된 것이었다. 그는 별로 힘들이지 않고 그 절진을 무사히 통과했다. 중림의 한가운데에 정교하게 지어진 소축이 있었다. 그 앞에는 하나의 인공 연못이 있었는데 물이 어찌나 투명하고 맑은지 바닥이 환히 다 비쳐 보일 정도였다. 연못 위에는 그림 같은 수상 누각이 세워져 있었고 영호천문이 만나고자 하는 인물들은 거기에 있었다. 먼저 일신의 백색 유삼을 걸친 한 노인. 그는 일견하기에도 단아한 기도를 지니고 있었으며 용모 또한 청수했다. 턱에는 유난히 희고 탐스러운 수염이 나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도 역시 금의를 입은 한 명의 노인이 대좌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지금 바둑을 두고 있었던 것이다. 후자의 노인도 분위기는 앞서의 백의 노인과 비슷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묘수를 떠 올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백의 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말을 건넸다. 허허. 태사, 대마가 잡혔소이다. 금의 노인은 눈을 뜨더니 고개를 저었다. 허헛, 네 졌소이다. 하여간 단목노형에게는 못 당하겠구려. 그 말에 백의 노인은 껄껄 웃었다. 그 무슨 소리요? 황실의 위성공이 국수라는 사실은 천하가 다 알거늘 겸손히 지나치시외다. 태사감 위성공. 그는 황실의 태자와 그 이전의 황상까지를 직접 가르쳤던 지고한 신분의 인물이었다. 그런 인물도 무슨 사연이 있어서인지 이곳 불의 곡에 묻혀 있었던 것이다. 한 가닥 청아한 음성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호호호. 두 분 할아버지께서는 바둑보다 설전을 벌이느라 더 피곤하시겠어요. 어때요? 설리차로 목이라도 좀 축이고 나서 더 싸우시면. 소축으로부터 노기를 입은 한 소녀가 찻쟁반을 받쳐든 채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영호천문을 보살피던 화영이었다. 화영은 정자로 오르더니 얌전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언제 보아도 천성적인 밝음이 느껴지는 귀여운 소녀다. 금이 노인,
즉 태사감 위성공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화영이도 얼마 있으면 시집을 보내야 될 것 같구나. 화영은 얼굴을 스르르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가지 않겠어요. 이곳에서 할아버지들과 살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백인노인이 한마디 거들었다. 허헛. 오늘 이 단목꾼은 세상이 인정하는 이대 거짓말 중 한 가지를 들었소이다. 장사치가 이문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처녀가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말이 바로 그것 아니외까? 헛헛헛. 맞소이다.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정말로 화영이를 노처녀로 만들었다간 내 저 애에게 수염을 몽땅 뽑히게 될지도 모르오. 아이 참, 두 분께선 너무하세요. 저만 보면 놀리시고. 허허허허. 실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어떻게 만났든 그들에게는 어느덧 서로에 대해 두터운 정이 쌓여 있었던 것이다. 영호천문은 중림의 소로에 서서 줄곧 그들을 지켜보았고 오가는 얘기도 들었다. 그는 내심 이렇게 을조리고 있었다. 저 소탈한 인물들이 바로 이곳에서 나의 정신세계를 다듬어 준 사람들이다. 저 두 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까지 정상적으로 살아있지도 못했을 것이다. 배신과 증오의 그 깊은 수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천기신유 단목군과 태사감 위성공의 은중하고 따뜻한 지침은 그에게 있어 거의 구원이나 다름이 없었다. 망가진 육신을 회복시켜준 것이 귀의 야율천이라면 그를 절망 속에서 건져준 것은 그들 두 사람이었다. 이르자면 단목군과 위성공은 그의 정신적 스승이랄 수 있었다. 영호천문은 이어 두 노인 사이에서 티없이 웃고 있는 화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내 차디찬 영혼에 온기를 부어준 소녀. 그는 생각한다. 만일 화영이라는 존재가 곁에 없었더라면 지금쯤 자신은 세상의 모든 여인을 혐오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살을 섞고 살던 아내로부터 철저히 기만당한 사내, 그런 불운한 자의 마음에서 얼음덩이를 녹여낸 장본인이 화영이다. 그녀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청하여 눈이 되어 주었으며 손과 발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영호천문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은은한 통증을 느꼈다. 나는 저들과 이별을 해야 한다. 화영이 그를 발견하고는 반색을 지었다. 어머. 오빠, 언제 오셨어요? 3. 차는 더 없이 향기로웠다. 영호천문이 차를 마시고 있는 동안 화영은 줄곧 손바닥으로 턱을 괸 채 반짝이는 눈으로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곁에서는 이로, 즉 단목군과 위성공이 뭔가 의미가 담긴 듯한 눈길로 그들 두 남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단목군이 입을 열었다. 천문, 얼굴에 감은 천은 언제 풀게 되는가? 영호천문은 담담히 대꾸했다. 야노인께서 내일 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귀이의 말이니 틀림없겠군. 이번에는 위성공이 흰 눈썹을 움직이며 물었다. 자네는 내일 곧바로 떠날 생각인가? 그렇습니다. 오빠. 화영이 대체 무슨 말이냐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위성공이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허허. 화영아, 누구든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는 법이란다. 설사 미리 알았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질 것이 없단다. 화영은 잔뜩 굳어진 채 항변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작스레 떠나다니요? 저는 방금 전까지도 전혀 모르고. 그녀의 눈에 기어이 눈물이 맺혔다. 그것을 본 단목군이 빙긋 웃으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다. 화영, 너무 슬퍼할 것 없다. 헤어지면 다시 만나게 되는 것도 역시 상리이니까 말이다. 정말 그럴까요? 화영은 몸을 가늘게 떨며 확인하듯 물었다. 내가 왜 허언을 하겠느냐? 영호천문은 내심 고소를 금치 못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앞으로 내가 걸어야 할 길은 보보마다 혈회일진데 어찌 해후를 장담하겠는가? 위성공의 진중한 음성이 그의 상념을 끊었다. 자네,
나와 약속을 하나 해주겠는가? 영호천문은 이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해 보십시오. 다름이 아니라 훗날 화영을 맡아 달라는 것일세. 그건. 그는 멈칫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심중에서는 벌써부터 이런 질문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나의 앞길을 잘 알고 계신 분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결국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화영은 얼굴이 붉어진 채 그를 뚫어져라 응시하더니 그가 입을 다물어 버리자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저런. 성급하기는 다 들어보지도 않고. 단목꾼은 끌끌 혀를 차더니 다시 말했다. 천문, 자네는 곧 강호로 나갈 것이다. 아마도 그때부터는 끝없는 혈거팽을 하게 되겠지. 하지만 우리는 믿네. 자네가 무고한 자의 피를 손에 바르는 짓 따위는 하지 않으리라고.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지할 것은 온해구정에 관한 사항이네. 그들은 당금 무림의 구천으로서 정립시켜가고 있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은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을지 모르네. 그 말은 곧 구정의 천하가 미래 무림까지도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지. 그들은 아직 젊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 무림의 향배가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세. 단목꾼의 말은 조리 있게 이어져 가고 있었다. 이제 자네가 그들 사이로 뛰어들므로써 한 차례 폭풍시대가 도래하겠지. 어쩌면 자네의 처지는 화약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네. 잘 알고 있습니다. 노부는 역시 믿어 의심치 않네. 그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이 건재하는 한, 자네는 결코 무림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야. 그 말에 영호천문은 가슴이 무섭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목꾼이 종용하는 웅지가 움츠러들어 있던 그의 내면 세 개의 불을 당겨 놓았기 때문이었다. 단, 매사를 서둘러서는 안 되네. 현재 자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과거의 무공을 회복하는 일이지. 천병환사 형령관이 여의무형인을 선사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구정에게는 무용지물일 것이네. 단지 지엄만을 쳐낼 수 있을 뿐. 단목꾼의 음성은 시종일관 무섭도록 조용했다. 우선 자네는 머리를 써야 할 것이네. 1000개의 검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한 개의 뇌이니까 말일세. 영호천문이 담담히 답했다. 노선배의 가르침,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단목꾼은 껄껄 웃었다. 허헛. 고맙군. 이것은 여담이네만 지난날 노부는 무공을 전혀 모르고도 환우사기에 속했었네. 세상은 꼭 힘으로 정복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지. 안 그런가? 환우사기. 그들은 정녕 신비무쌍한 위인들이다. 그들에 관해서는 무림에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심지어 진정한 신분과 무공내력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비밀에 속했다. 문제는 그러면서도 그들이 10대 살객과 더불어 무림에 건드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점이었다. 단목꾼은 찻잔으로 손을 가져가며 말을 이었다. 내 알기로 지략전에도 반드시 조력자가 있어야 하네. 혼자서 많은 적을 상대하기는 벅차지. 고로 노부는 자네가 필히 얻어야 될 몇 사람을 추천하겠네. 그는 다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들은 유명하지는 않으나 요인들이네. 자존심이 무척 강해서 혹 자네를 문전박대할지도 모르네만. 영호천문은 그 말에 되려 호기심을 느꼈다. 삼고초려도 불사하라는 얘기 같은데 대체 어떤 인물들이기에. 단목꾼의 음성은 계속되었다. 내 자네에게 4개의 금자를 주겠네. 그것은 그들의 지인임을 표시하는 신물일세.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단지 그들을 만날 수 있을 뿐 그들의 도움을 받게 되고 안 되고는 자네의 수완에 달려있네. 곁에서 잠자코 있던 위성공이 입을 열었다.
노부는 자네에게 줄 것이 없어 어쩌지? 허허. 워낙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어나서. 영호천문이 급급히 그의 말을 막았다. 정령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태사감께서는 소생에게 분에 넘칠 정도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저를 지탱시켜준 정신의 소산이 모두 그렇지요. 허허.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오히려 고맙지. 위성공은 눈을 지그시 내리감았다. 이곳에 있는 10명의 늙은이들은 전부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자들이네. 개중 단목노형은 지혜가 죄가 된 나머지 동도들의 시기로 일족이 몰살당하는 참변을 겪었네. 천행으로 그 자신만이 살아남았을 뿐. 영호천문의 눈이 일순 예리한 성광을 발했다. 대체 그들이 누구누구입니까? 단목군이 고소를 지으며 흰 수염을 쓰다듬었다. 다 지난 일이네. 노부는 그 자들에게 충분히 복수를 했고 조용히 쉬기 위해 스스로 이곳을 찾아왔다네. 그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덧붙여 말했다. 자네, 훗날 언제라도 시간이 생기면 10만대산에 한번 가보게나. 10만대산에는 왜? 그곳에 가면 아주 재미있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네. 영호천문은 내심 의문이 치밀었으나 더 묻지는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단목군이 위성공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본시 위태사는 당금 황상의 스승이셨세. 그러다 14년 전의 어느 날 위성공이 나직이 탄식을 불어냈다. 단목형, 그 케케묵은 얘기는 무엇하러 꺼내시오? 위태사, 말리지 마시오. 진실은 언제고 밝혀야 하는 법이오. 단목군은 정색을 짓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위태사가 황궁에서 물러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지. 그것은 주화영 공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네. 영호천문의 눈이 크게 부릅떠졌다. 지금 주화영 공주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네. 자네가 알고 있는 화영은 황상의 따님이시네. 영호천문은 놀란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물었다. 공주께서는 어찌하여 이곳에 계시게 되었습니까? 거기에도 나름의 사연이 있지. 단목군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황제는 태자였던 시절 사냥을 나갔다가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여인과 깊은 인연을 맺어 지금의 주화영 공주를 얻을 정도였는데 상황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북방의 이족이 심어놓은 세간이었던 것이다. 그녀의 정체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인물은 대장군인 위지열림이었고 그는 곧바로 태자의 스승인 위성공을 찾아가 이 사실을 보고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위성공은 고심막측이었다. 당연히 황제에게 품하여 여인을 벌여야 했지만 그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보아하니 태자는 그 여인을 몹시도 총애하는 눈치였고 그녀의 뱃속에는 황실의 손이 잉태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위성공은 생각을 바꾸어 여인을 스스로 귀화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정했다. 그리고는 비밀리에 그녀의 거처를 옮겨 본격적인 설득 작전을 펴나갔다. 다행히도 그로부터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여인은 심경의 변화를 보였다. 종족이 다르다 해도 역시 여필종 부인데다가 위성공의 끈질긴 충고에 점차로 감화되어 갔던 것이다.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황제의 측근에 있던 교활한 환관 한 명이 어찌어찌 이 일을 알고는 태자에게 사실과 전혀 다르게 앓은 것이었다. 단목군은 위성공의 청수한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자 말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자가 위태사를 어찌 모함했는지는 추잡하여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하겠네. 그 비열한 작자의 말에 의거하면 위태사는 인륜조차 저버린 위인이었으니까. 허허허. 듣고 있던 영호천문이 되려 녹이 뗀 음성으로 물었다. 그래서 태자, 아니 당금의 황상께서는 그 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셨단 말씀입니까? 단목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행히도 그렇네. 아니, 어쩌면 질투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
당시의 태자께서는 스승인 위태사가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을 흑심을 품고 빼돌린 것으로 알고 계셨으니까 말이네. 어찌 그런 생각을. 영호천문은 너무도 기가 막혀 채 말도 잇지 못했다. 그를 향해 단목구는 오히려 혀를 끌끌 찼다. 자네, 지금 보니 무척 순진하군. 예로부터 환관들의 바로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네. 어쨌든 그 결과로 위태사는 대역죄를 뒤집어쓰고 참수형을 당할 운명에 처해졌네. 그런데 위태사가 형을 피해 도주한 이유는 언제고 환관들의 세력을 몰아내고 황실의 기강을 바로 세울 날이 오리라는 희망 때문이었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저 희망에 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말을 받아 위성공이 입을 열었다. 천문, 노부의 현재 희망은 그것이 아니네. 언제부터인가 그쪽은 아예 포기하게 되었지. 그럼 무엇입니까? 위성공은 탄식과 함께 말을 이어갔다. 노부 나이 이제 89세일세. 살 만큼 산 셈이지. 아무리 정의를 추구한다 해도 늦었으며 또 내가 나선다 해서 달라질 것은 없네. 더구나 이곳에 있다 보니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네. 어찌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영호천문의 항변에 위성공은 빙긋 웃었다. 때로 진실이란 밝혀져서 되려 해가 되는 수도 있지. 혹시 노부의 명예는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이상은 얻을 게 없다는 얘기일세. 설사 그렇게 된들 환관들의 득세를 막을 길도 없거니와 화영은 어찌 되지? 그 아이의 모친이 오랑캐에 첩자란 것이 다 알려진 마당에. 감정이 개입되어서인지 위성공은 중도에서 말을 멈추었다. 그는 주화영 공주를 친손녀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영호천문은 더 대꾸하지 못하고 길게 신음을 흘렸다. 위성공의 고매한 인품이야 진즉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무한한 인간애에 더욱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위성공의 착하라 앉은 음성이 다시 이어졌다. 공주라는 신분도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라네. 자네도 알겠지만 화영은 밝고 지순한 성품을 가진 아이가 아닌가? 그런 아이가 어찌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자금성에서 버텨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출신 때문에 황상의 총애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끝없는 모함만이 그 아이를 위협할 것이네. 그는 영호천문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가 지켜주게. 그 아이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티 없이 살아가도록 말일세. 영호천문은 뭐라 할 말이 없어 묵묵히 있었다. 그 아이는 자네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네. 아직 연정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친오라비 이상이지. 위성공은 시선을 옮겨 허공을 응시했다. 여인이란 지아비를 통해서 생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법. 그 아이의 모친이 그랬듯 그 아이도 반드시 그럴 것이네. 자네와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을 보며 내 이 점을 실감했다네. 하지만 어르신. 알고 있네.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자네의 기륭은 누구도 점칠 수가 없지. 그러나 벌써 화살은 시위를 벗어났네. 그 아이의 운명은 자네와 더불어 시험대에 올랐네. 심판은 자네도 노부도 아닌 하늘이 하실 것이네. 영호천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떨구어 연못 속에서 논이는 비단잉어들을 바라보았다. 갇혀진 물 속에서도 저 생명체들은 저렇게 자유롭고 행복해 보인다. 인간만이 그렇지 못하다. 자꾸만 어딘가로 뛰쳐나가려고 하니. 미안하구나, 화영. 불의 곡의 밤은 죽음처럼 적막하다. 그 정적은 나름대로 평화를 상징하는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는 자, 그는 바로 이 시대가 빚어낸 불행한 운명의 시금석이었으니 말이다. 분명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종국에 가서는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당장으로 보아서는 그 반대라고 보아야 했다. 내일 나는 이곳을 떠난다. 피비린내 나는 강호로. 그는 착잡한 심정을 안고 천천히 분지를 거닐었다.
1월의 기온으로 치자면 혹심할 정도로 추울 때이나 이곳 불회곡에는 한 번도 그런 추위가 기습해온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예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시사철 온난한 기후로 일관해왔다. 그렇지 못한 곳도 있기는 하다. 그곳은 하나의 동굴로서 불회곡의 북쪽 벽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름하여 빙동, 문자 그대로 얼음굴이었다. 하란산에 만년 빅맥지기가 형성해 놓았다던가? 그 동굴 안에는 늘상 한 걸음만 들어가도 뼛속까지 침투하는 빙한지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특수한 운곰을 익히지 않은 사람은 채 10보를 옮기기도 전에 전신이 뻣뻣하게 되어서 죽고 만다. 영호천문. 그는 발걸음을 빙동의 입구에서 멈추었다. 그의 눈이 여느 때에 비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리라. 이곳에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가공할 병기들이 숨쉬고 있다는 것은 그는 스르르 눈을 내리 감았다. 천하에서 가장 불행한 이들이 인생을 나에게 내걸었다. 그들은 세상의 복수를 하기 위해 활강시가 되기를 자청했지. 영호천문은 빙동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무척이나 어두웠다. 또한 안으로 접어들수록 심원마저 얼려버릴 듯한 한빙지기가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영호천문은 천정으로부터 흘러내려 날카로운 창처럼 보이는 빙주들을 지나쳐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얼마쯤 가자 사위는 다소 밝아졌다. 그것은 빙주들 사이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서부터는 뭉클거리는 빙무가 급격한 소용돌이를 이루고 있었다. 휘류류류룡. 그 한가운데에는 빙담이 자리 잡고 있다. 담 속에는 투명한 물이 가득 고여 있었으며 영호천문은 그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얼음보다도 몇 배나 더 차가운 물, 즉 살짝 손끝만 담그어도 막바로 뼈골까지 얼려버린다는 전설의 빅맥지극수였다. 빙담의 정중앙에는 놀랍게도 3명의 인물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이남일녀로서 두산에는 중년의 나이쯤으로 보였고 여인은 20대 정도의 절세미녀였다. 그들은 일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있었는데 그들의 몸에는 얼음이 한 자 이상의 두께로 잔뜩 뒤덮여 있었다. 이는 마치 얼음관 속에 들어가 있는 듯한 광경이었다. 영호천문은 그들 3인을 향해 나직이 입을 열었다. 철사후, 낙성추, 연봉봉. 네, 이제 그대들과 헤어지게 되었소. 후일, 강호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에는 부디 그대들의 공부가 완성되어 있기를 바라오. 과연 누가 알겠는가? 철사후와 낙성추, 그리고 연봉봉 등 그들 3인의 남녀가 이후로 무림에서 일으키게 될 엄청난 파문을. 그들은 세상에 대해 이루 형언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한을 품은 인물들로 한을 풀기 위해 앞날의 삶을 내던졌다. 즉 인간답게 살기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이것은 영호천문을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들 3인은 당연히 그에게 후사를 일임했다. 휘류류룡. 빅무가 그들의 잠든 영육을 한 차례 신비스럽게 휘감아갔다. 그 광경을 보며 영호천문은 자위하듯 읊조렸다. 후후후. 아마도 얼마 후면 세상이 다 깜짝 놀라게 될 것이오. 철사후, 낙성후, 연봉봉, 그대들로 인해서 말이오. 그것은 하나의 예고였다. 대풍운에 의해 새로 쓰여질 무림사에 대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